这谁你家呀？你吃长大的？你图屎啊？你图怎样？你家。 물고기 비린내 같은 강렬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으며 문 밖에서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이것은 3명의 희생자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던 현장을 목격한 한 경찰관의 진술입니다. 희생자들의 주변에는 그들이 생명을 잃기 전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생자 3명은 모두 한 가족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특히 살인자는 냉혹한 표정으로 시신 옆에 서 있었고 바로 그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살인자의 딸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 명확한 증거로 범죄가 입증되었던 이 살인 사건은 딸의 개입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며느리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의 딸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었으며 그 결과 살인자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답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중국 스촨성 청두시의 번저우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강렬한 혈흔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세 구의 시신과 함께 공포에 질린 표정의 한 여성과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3명의 몸에는 중요한 부위인 가슴에 깊고 긴 칼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다출혈로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목격자인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으며 그들과 희생자 간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사람은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칼이 음식을 손질할 때 쓰이는 도끼였으며 이를 사용해 사위인 슈오와 장인 청아이, 장모 후이펀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는 지진의 딸이자 희생자의 아내와 며느리였던 유였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가족이자 가해자의 딸로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경찰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진은 사건 현장에서 손에 묻은 피를 닦지도 않은 채로 전혀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고 3명의 희생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경찰과 주변 사람들에게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법의학자는 슈오와 그의 어머니가 각각 가슴에 2번의 치명적인 칼자국을 입고 먼저 사망했으며 청아이는 단 한 번의 공격을 받고 몇 분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었고 가해자 가족의 행동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먼저 지진과 희생자들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희생자인 슈오는 지린성 공주링 출신으로 그의 부모는 마을의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지식인 가정 출신이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청아이와 후이펀 부부는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교육자로서의 업무가 바빴지만 청아이와 후이펀은 외아들인 슈오를 양육하고 학업을 지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의 세심한 돌봄과 격려 아래 슈오는 열심히 공부하여 비교적 명성이 높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슈오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여성인 유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특별한 인연을 느꼈고 이후 달콤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슈오는 교사였던 부모님의 성격을 많이 닮아 성실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드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는 매우 사교적이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슈오와 친해지는 것을 즐기며 그의 선한 인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학이 학년이 되었을 때 슈오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학창 시절의 연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자신의 과거 생각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유 또한 슈오를 좋아하며 그의 사랑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모범적인 커플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유는 슈오를 자신의 고향인 청두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슈오는 유이 아버지 즈진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유이 가족은 슈오의 가족에 비해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민으로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즈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슈오가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키가 크지 않으며 가정 환경도 평범하다는 이유로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에 슈오는 전혀 딸의 짝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즈진은 이를 숨기지 않고 슈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며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는 슈오를 매우 사랑하였고 그가 성실하고 책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반대를 거부했습니다. 즈진은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과 조급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슈오를 만났을 때 첫 만남부터 냉정한 태도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슈오는 평소 온순하고 참을성 있는 성격이었지만 사랑에 관한 문제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유와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슈오의 태도에 즈진은 크게 화를 냈지만 유의 설득 덕분에 더 큰 갈등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만남 이후 슈오는 유이 아버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녀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향인 지린성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슈오는 자신의 부모님께 여자친구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여자친구 이야기에 매우 만족하며 유를 빨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 슈오와 유는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이 깊었고 그들의 관계는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아름다운 사랑이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슈오는 뛰어난 성적 덕분에 우한무안의 한 회사에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유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고향인 스촨성에서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일하며 원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슈오는 우한에서 월급 6천 위안을 받으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나쁜 습관이 전혀 없었고 유일한 취미는 책 읽기였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거나 부모님께 송금하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만약 슈오가 계속 우한에서 일하며 정착했다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오는 우한에서 직장을 잡았고 유는 스촨에 남아 자신의 일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떨어질 수 없는 연인처럼 보였으나 원거리 연애를 시작하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거리 연애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가 고향에서 일을 이어가던 동안 즈진은 딸에게 끊임없이 슈오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유는 결단력 있게 아버지에게 저는 슈오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오는 크게 감동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바쁜 일정 탓에 전화통화로만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유는 원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휴가 기간에만 겨우 만날 수 있었고 이 상황은 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결국 유는 슈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연애를 슈오가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우한의 직장을 그만두고 스촨의 한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유와 가까이 있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스천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는 사무실에서 안정적인 업무를 이어갔지만 슈오는 개인적인 인맥이 부족해 이동이 작고 힘든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출장이 잦아 한 번 나가면 20일 이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업무는 고되었지만 급여는 유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이 가족, 특히 즈진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슈오의 등장은 유이 아버지인 즈진에게 큰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즈진은 단 한마디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타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6일, 유는 가족 몰래 집에서 호적부를 가져와 슈오와 함께 민정부를 방문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유는 혼인신고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본 즈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부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딸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지만 새로 결혼한 딸이 바로 이혼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유는 불안해하는 슈오에게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오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이 결국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 중 유가 어머님라고 달콤하게 외쳤을 때 슈오의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등록을 마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집과 자동차였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경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모아둔 36만 위안을 들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집과 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사돈의 태도를 바꾸길 희망했습니다. 추가로 슈오의 부모님은 유이 남동생 에게오만 위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이 가족은 이 돈을 갚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적 지원 덕분에 슈오와 유는 잊지 못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내내 즈지는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하객들과 친척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 슈오와 유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슈오는 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월급 카드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에도 그는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유의 태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는 부모님의 강한 성격을 물려받아 슈오보다 훨씬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오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양보했지만 유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부부는 종종 의견 충돌을 빚었고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슈오는 끊임없이 양보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유는 점점 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28일 두 사람은 딸을 출산하며 갈등을 잠시 봉합했습니다. 딸의 탄생은 기쁜 사건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은 여전히 지린성에서 교사로 일하며 손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이 부모님이 출산 전부터 딸과 함께 살며 아기를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즈지는 원래 사위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화를 자주 내고 과거에는 아내와도 다툼과 물리적 충돌을 일삼았으며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유이 부모님은 첫째 딸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와 함께 살게 된 즈진 부부는 사위와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슈오가 출장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유는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에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는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14만 위안을 인출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슈오는 집이 잠겨 있고 자신의 물건이 발코니로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이 가족은 그에게 더 이상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통보하고 그의 옷과 서류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당황한 슈오는 임시로 다른 집을 빌려 거주해야 했습니다. 반면 유와 그녀의 부모님은
슈오의 가족이 구입한 110짜리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했습니다. 유는 남편이 딸을 보러 오는 것도 막았으며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1,000위안을 요구하며 집과 자동차를 이혼 합의금으로 주장했습니다. 슈오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직 1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는 계속해서 남편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으며 조용히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슈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께 좋은 소식만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는 슈오 부모님이 사준 자동차를 98,000위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철회했습니다. 결혼 5년 후 슈오는 결국 이혼에 동의하며 딸의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이 남동생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돌려받고 남은 재산은 법에 따라 분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혼을 기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슈오가 2년 가까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자 그의 부모님은 손녀를 보고 싶어 휴가를 이용해 스촨성 청두로 아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이 청두에 도착한 후 아들과 연락을 취하며 지난 2년간 그가 처했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아이와 후이퍼는 아들을 위해 정의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자신들이 구매한 집으로 찾아가 며느리인 유가 왜 아들에게 그런 대우를 했는지 이유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날 집에는 유와 그녀의 아버지 즈진이 있었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은 오랜 교육자답게 침착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즈진은 처음부터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즈진은 슈오가 부모님을 데리고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마자 세 사람이 손녀를 빼앗으러 왔다고 단정짓고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당장 꺼져라고 외쳤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은 온화한 성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즈진은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은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아이와 후이펀이 이혼 후 손녀의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하자 즈진은 세 사람이 손녀를 데려가려 한다는 생각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큰 칼을 집어들고 이를 슈오와 그의 부모님을 향해 겨누며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슈오의 부모님은 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지만 아무도 즈진이 실제로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즈진은 들고 있던 칼로 슈오와 그의 부모님을 공격했습니다. 사건은 너무 빠르게 벌어져 슈오와 그의 부모님은 방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유는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놀라 공포에 질렸고 즈진은 범행 후에도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유는 아버지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즈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딸의 말대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즈진은 계속해서 자신이 손녀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는 경찰 진술에서 아버지를 두둔하며 아버지의 행동이 모두 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의 죽음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며 아버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유의 이런 태도는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슬픔이나 죄책감의 기색 없이 냉정하게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즈진이 슈오와 그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청두 중구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즈진은 자신이 손녀를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제공한 자료와 현장 증거에 따르면 세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살해되기까지의 시간은 단 5분이었으며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즈진의 몸에는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법원은 즈진에게 사형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즈쥐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 과실치사이며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몇 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즈쥔이 주장했던 대로 현장에서 몸싸움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인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즈쥔이 수감된 동안 유는 직접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접견을 위임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슈우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화해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유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스스로 피해자 가족의 이름으로 화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화해서를 받아들이며 이전의 사형 판결을 사형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실제 사형과는 다릅니다.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뉘우침을 보일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유가 화해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이 승인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가족들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이어진 치열한 논쟁 끝에 스촨성 고등법원은 세 번째 재판을 열고 피해자 가족의 화해서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 살인자의 직계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의 일원으로 화해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화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2월 31일 스촨성 고등법원은 즈쥔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마지막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슈오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의 판결 일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 희생자들이 단지 아이를 만나러 갔을 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적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행동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 희생자 3명의 장례를 치르는 데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비극적인 범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에서 다룰 더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